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경제 트렌드도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기업 공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12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AI 거품이 무너지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차량 후드 잠금 장치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면서 4%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모두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낙폭이 깊었다가 현재는 일부 만회하면서 밑골이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46% 빠진 2,5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살펴보시면은 메이저 주체 물량 함께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시 10분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2,436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6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3,847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살펴보시면은 먼저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 반도체 투톱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빠진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2.66%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1%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이틀간 반등세를 보이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지금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지금은 상승폭으로 살짝 돌아섰습니다. 0.02% 상승하며 74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역시 계속해서 자리 지켜주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 매트릭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직행했고요. 녹십자 MS도 29%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또 PCL도 22%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시젠 또한 1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 에코프로 BM 또한 또 2%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 하락세 보이면서 8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는 그래도 힘을 좀 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9만 5천 원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업 공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참 요즘 변동성이 참 커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또 하락 요인이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호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장비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반도체 전공정 장비사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6일 올 2분기 매출 973억 3,300만 원, 영업이익이 360억 6,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7.4% 늘어난 걸로 집계됐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주성 엔지니어링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 매출 1,007억 원,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매출은 이를 밑돌았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말 매출이 정말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점 시장에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매출이 957억 원으로 가장 높은데요. 국가별로는 중국 비중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은 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요인으로는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와 또 중국 고객사향 반도체 장비인 원자층 증착 장비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상회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중국 고객사 팹 일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매출이 이연된 바 있지만요. 2분기부터는 장비 출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측에 따르면 수주잔고는 2천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7.1%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한동안 끊겼던 국내 기업들의 발주가 나오면서 이 신규 수주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 상승이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분야였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제 파크 시스템즈 공시 발표해 주실 때 떨어질 때 이렇게 줍줍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준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하반기 좀 좋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9% 증가한 약 4,12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약 1,067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5.9%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부문별로 매출 예상치를 살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3,601억 원, 디스플레이는 446억 원, 기타 매출은 8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7월 10일 발표된 약 200억 원 규모의 SK 하이닉스향 수주는 이 청주 팹에 신규 장비를 공급하는 건으로서 이러한 실적이 3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국내 반도체향 고객사향 매출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어서요. 이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 추가 수주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신규 북미 비메모리 업체향으로 장비 출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통합 과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좀 지연되기는 했지만요. 이 연내 출하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내년에는 SK 하이닉스 청주에 납품될 이 신규 장비는 기존 대비 20%에서 30% 높은 평균 판매 단가를 가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익률도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고객사의 8세대 IT OLED향 투자에 따른 장비 매출이 하반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 좀 하반기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 실적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이 SK 향에 또 대한 이 장비 공급도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0일 이 SK 하이닉스와 194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중국 우시 공장에 납품될 예정인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장비가 SK 하이닉스의 4세대 D램 생산 공정 전환에 사용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원자층 증착 장비는 최첨단 D램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금속이나 유전 물질로 이루어진 얇은 막을 입히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자층 증착 장비는 매우 높은 종횡비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균일한 막 형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계약은 2022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메모리 시장 하강 국면으로 인해 중단됐었던 장비 투자가 재개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올해 HBM3E와 또 DDR5 등의 고가 제품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5세대 D램 생산 비중을 특히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반기 장비 구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다시 투자를 시작을 함으로써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AI 수익성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정말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들로 인해서 증권가들은 계속해서 리포트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장비 투자로 인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도 이렇게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증권가들의 전망 또한 좀 궁금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 하반기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이 NH투자증권은 이 7일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도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이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해도 이 PER 11배 거래 중인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이 저평가 영역이라고 밝혔고요. 하반기 국내 반도체 사업 매출액이 중국 매출액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부진했던 이 디스플레이 매출 보완 투자와 함께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러한 전망을 덧붙인 데 이어서 태양광의 경우에도 올해 추가 수주가 예상되지만 이 매출 인식 시점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국 신규 팹 수요 증가와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장비 셋업을 앞두고 이 사업부 전반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리스크와 또 신규 고객사 퀄 일정 지연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3만 7천 원으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주가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의 본업 경쟁력은 이익률로 이미 증명이 됐고 또 국내 고객사양 장비 출하 확대는 2025년까지 이어지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4만 6천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4만 8천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3분기부터 이 국내 고객사 메모리 설비 투자 본격화와 또 비메모리 부문 장비 사업 확장으로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향 반도체 장비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증가와 또 이익률 개선이 동반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이 유리기판 증착용 원자층 증착 장비는 3분기 내 파일럿 출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 미래 성장 동력인 비메모리 부분의 첫 번째 장비 선적이 시작된다.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러우 전쟁으로 미뤄졌던 유럽의 태양광 투자가 재개되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기업 분할 전에 이 저평가된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 5월 이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를 했는데요. 사명을 주성홀딩스 주식회사로 바꾸고 반도체 장비 사업부문만 떼어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 기존 주주는 주성홀딩스와 또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 분할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측에서는 반도체 이외의 사업부 강화 의지를 피력을 했지만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경영권 승계 등을 이유로 이렇게 기업 분할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성 엔지니어링은 18일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주주 가치를 재고할 예정인데요. 기업에 이러한 이슈도 있다는 점 같이 유념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성 엔지니어링의 2분기 실적 분석과 향후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바로 화장품 기업입니다. 사실 화장품은 또 여자라면 누구나 또 관심 있고 꾸미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장품 사는 재미에도 사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연 앵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화장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는 굉장히 좀 색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네. 요즘에는 또 기초 화장품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피부가 일단 좋아야 또 화장도 잘 먹기 때문에 그쵸. 기초에도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자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봤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어떤 기업인지 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 기업이 굉장히 브랜드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니스프리, 또 헤라, 아이오페, 한율, 또 설화수, 라네즈, 또 차 전문인 오설로까지도 영위하고 있거든요.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가 이니스프리 굉장히 또 아. 애정하는 회사여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이죠.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K뷰티의 위상으로 인해서 상반기 정말 미국 수출까지의 호재가 겹치면서 아모레퍼시픽 이번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닝 쇼크가 일어났는데요. 공시 소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수출에 대한 호재가 많았던 만큼 좀 그런 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공시 소식 살펴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은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9,408억 원, 또 영업이익이 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3%, 29.5%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밑돈 94% 밑돈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2분기 해외 사업은 중화권 부진으로 인해서 미주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기타 아시아 지역의 선전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8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스알엑스 실적 편입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화권에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법인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주요 이커머스 채널 재고 조정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2.17% 하락하면서 12만 1,800원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 25% 가까운 또 급락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이 중국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 재고가 조정이 되는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축소가 됐습니다. 이 ODM 업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사 개발 생산 기업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역시도 주가가 내리막을 탔습니다. 어제 5.36% 떨어진 이 코스맥스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73% 하락하며 12만 4,9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맥스가요 2조 원 돌파했던 시총이 1조 4,400억 원까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국콜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51% 하락을 했었는데요. 전날 상승했던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0.69% 상승하며 58,7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국민연금의 비중을 좀 늘렸던 APR과 토니모리도 함께 또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5% 정말 급락이 나온 건데요. 시가총액도 2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우선주 또한 지금 전 거래일 대비 21% 하락한 모습이었었는데요. 36,600원에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도 많은 물량을 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아모레 G 또한 지금도 1% 하락하면서 24,000원 지나고 있는 흐름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K뷰티 또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면서 네. 우리 화장품주들이 상반기 시장을 또 주도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어닝 쇼크라는 이러한 실적을 기록해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이 화장품 부문의 이익이 일단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일리 뷰티 부문에서도 적자로 전환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또한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면세 뉴커머스라고 이 방문 판매 그 채널에서도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 중국발 악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21년만 해도 해외 매출의 65%를 책임지던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사업이 부진한 영향이 끼치게 된 겁니다. 중국 법인 매출이 52% 감소했고요. 7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면세 매출 또한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819억 원입니다. 이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법인 수장을 또 교체하는 등 좀 사업 개편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고요. 플랫폼 운영을 중단해서 매출이 또 급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으로 인해서 온라인 거래선을 재점검하면서 신규 재고 매입이 크게 축소가 됐거든요. 기존 재고들도 150억 원 규모 또 일부 환입을 하면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국향 비중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이 중국의 법인의 비용 리스크도 당분간 이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고 증권가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요, 당분간 사업 개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영업 손실 또한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법인 영업 손실은요, 3분기 500억 원, 또 4분기에는 20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법인의 사업 개편 과정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미국에서의 수출, 매출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아마존에서 우리 한국 K뷰티 화장품들을 많이 샀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네.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인들의 이런 피부 좋음이 다 퍼져나가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 미주와 유럽, 또 중동 지역의 매출은 각각 65%, 또 182%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미주와 또 유럽, 중동 지역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전체 매출 대비 17.6%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주 실적은요.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또 코스알엑스의 실적 편입 효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주요 브랜드의 또 활약까지 주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알엑스의 스네일 뮤신 에센스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지켜냈고요. 또 라네즈 역시도 세포라에서 크림 스킨 등 정말 그 스킨케어 부분에서 매출이 더욱더 확대되는 효과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으로 인해서 미주는 성공을 했지만 중국에는 지금 악재가 불어진 만큼 좀 중국이 이번에는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탑5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매출이 좋았었거든요. 네네. 이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이 북미의 성장 모멘텀
굉장히 긍정적일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련 비용 리스크는 좀 단기간 내에는 하지만 좀 해소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또 이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증권가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좀 어닝 쇼크를 맞이한 만큼 증권가들은 다들 지금 놀란 마음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줄줄이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 하나증권에서는 중국발 역풍이 강하다면서 이 중국 구조조정에 대한 역풍, 또 면세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이 하회의 요인을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22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럼 미래에셋 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알엑스도 못 막은 중국의 악화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가 또한 하향했습니다. 이 중국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중국의 적자도 2분기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2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23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내렸는데요. 역시나 또 코스알엑스의 북미, 유럽의 실적 확대도 있으면서 기대감은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이 국내 면세 부진과 중국 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에 영향이 끼친다. 이 상분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정의 흐름은 아무래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말 많은 증권가들이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목표 주가 원래 24만 원이었는데요.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NH투자증권 또한 2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키움증권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원래 목표 주가가 22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증권가들의 목표가 이렇게 하향 소식이 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 여성들이 굉장히 이 타 국가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모레퍼시픽도 좀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 개의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6일 올 2분기 매출 973억 3,300만 원, 영업이익 360억 6,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7.4% 늘어난 걸로 집계됐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주성 엔지니어링 2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 1,007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으로 매출은 이를 밑돌았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상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하반기 전망은 국내 반도체 고객사향 매출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데다 4분기에는 신규 북미 비메모리 업체향으로 장비 출하가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공시 요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9,048억 원, 영업이익이 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3%, 29.5%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94% 밑돈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요. 2분기 해외 사업은 중화권 부진에도 이 미주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기타 아시아 지역의 선전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8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코스알 실적 편입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하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국발 악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21년만 해도 해외 매출의 65%를 책임지던 중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부진한 영향으로 끼치게 됩니다. 중국 법인 매출은 52% 감소한 759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819억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두 개의 기업 공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이 반도체, 또 자동차 이러한 섹터들이 쉬는 사이에 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재확산 이슈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또 바이오 전반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이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코스피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셀트리온 꼽아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장중에는 이 두 자릿수 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나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 공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일 연결 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8,747억 원, 영업이익 약 725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9% 성장하면서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선전과 후속 제품의 고른 매출 증가로 실적 상승을 이끈 걸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3.6% 성장한 7,7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370.8%가량 늘어난 걸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4%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후 재고 합산에 따른 일시적 원가율 상승과 무형자산 상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사실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셀트리온 한 종목은 같이 포트폴리오에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셀트리온 매출액은 정말 창사 이래 정말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합병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걸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합병 여부 또 최종 결과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번에 추진 중인 셀트리온 제약과의 이 합병은 주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는 이 주가 하락과 또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은 이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합병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기업 가치가 이 셀트리온보다 낮아서 합병 시에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체급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또 셀트리온 제약은 케미칼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이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이 다른데요. 이 부분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의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개인 주주의 비율은 34.9%로 이 최대 주주 총 비율인 27.5%보다 높은데요. 이에 따라서 개인 주주들의 반대 의견이 무시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주주가 원하는 합병이 전제라고 하면서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 주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서정진 회장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설문 결과를 감안해 사회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합병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저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합병 여부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주가의 또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합병 이슈를 딛고
있고 좀 영업이익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좀 네.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대규모 무형자산 판건이 상각 완료됨에 따라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매출 증가와 함께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개선되고 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상승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 바이오시밀러의 제품 성과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이 램시마는 59%의 점유율, 그리고 램시마 SC는 주요 5개국에서 75%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혈액암 치료제 투룩시마와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도 유럽에서 각각 25%, 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 허주마가 6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는 유럽 입찰 수주 확대와 또 미국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인 PBM 추가 등재로 인해서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플라이마는 상반기 매출이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초과했고요. 이 베그젤마는 지난해 연간 매출의 1.5배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매출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측에서요, 이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시너지를 좀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셀트리온은 이 합병을 통해서 개발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전체 사업 사이클 일원화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신속한 시장 니즈와 환자 대응 등 현장에서의 빠른 전략 수립도 가능해서 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합병 시너지의 정점은 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죠. 이 진펜트라의 매출로 증명이 될 전망인데요. 이 셀트리온은 합병 시너지와 직판 효과를 통해서 3년 내 3조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C 제형인 진펜트라 출시로 인해서 기존의 휴미라 처방 환자들이 진펜트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진펜트라 미국 출시 후 5개월 만에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모두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미국 보험 시장 약 75%의 커버리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진펜트라는 초기 매출 2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보험 환급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성공적으로 확보된 보험 커버리지를 발판 삼아서 다음 달부터 본격 미디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진펜트라의 유일한 SC 제형, 이 피하 주사를 병원에서 맞는 주사 형태로 바꾼 제형의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매출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의 하반기 매출과 또 영업이익은 대규모 무형 자산 상각 완료, 또 매출 원가율 개선과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강력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이 밖에도 이 골다공증 치료제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국제저널에 게재됐다는 이슈도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또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업도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요즘에는 또 2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설레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는 생각만 해도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 네. 여름에 아직 휴가를 가지 아. 못했는데 이 대한항공이란 말만 들어도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행기, 대한항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요. 계절별로에 따른 노선별 여객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항공 화물 수요가 적극적으로 좀 유치가 된 결과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유류비 단가 상승에 대한 이유도 있겠고요. 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증가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공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2분기 매출액 4조 237억 원, 영업이익이 4,1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7%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1년 전보다 6% 감소한 3,49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사업별 매출도 확인해 보면 2분기 여객 사업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조 4,466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중국을 포함한 전 노선의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수익과 함께 증가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주와 유럽 노선의 상용과 또 개인 관광 수요까지 강세가 힘입어서 실적 호조도 함께 견인했습니다. 또 2분기 화물 사업에 대한 매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 유치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조 9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또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항공 화물 수요 유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한항공의 매출은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7조 8,46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6.6%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495억 원으로 3.8% 감소했습니다. 이 여름철 성수기가 포함된 3분기에 수익을 끌어올리는 데 좀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상분기 여객 사업을 하계 성수기 수요 집중 기간 동안 또 증편할 예정이고요. 또 부정기 확대 또한 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3분기 화물 사업은요, 또 전자상거래 수요를 통해서 전세기 편성 등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유연한 노선 편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3분기에는 더욱더 수익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러한 네. 목표를 잡고 있네요. 네, 사실은 이 대한항공 우리가 뭐 여객 부문만 사실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IMF라든지 네.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 화물 운송 사업 부문에서 좀 어려움을 타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났었고요.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부품을 또 제작해서 맞습니다.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또 대한항공이 민항기 부품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업체에서 또 경쟁하던 그런 시장에서 이 한국 기업의 존재감을 뿜뿜 커지게 만든 건데요. 이 항공기 날개와 문 그리고 동체 일부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날개 관련된 부품인데요. 이 날개 뼈대인 윙립과 또 날개 끝 수평 구조물인 윙팁 그리고 날개 끝 수직 구조물인 윙렛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윙팁과 윙렛은요, 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 날개의 길이를 좀 늘리고 공기의 저항력을 줄여서 연료 효율을 좀 높이는데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제품은 이 에어버스와 보잉에 납품 중입니다. 이 대한항공에서는 항공우주산업본부가 이 민항기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잉 787의 윙팁,
또 핵심 구조물 5종을 납품 중인데요. 누적 120여 대의 보잉 787 항공기에 이 대한항공의 구조물이 탑재가 된 겁니다. 이 에어버스 항공기에도 대한항공이 만든 그런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사업에 대한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5,407억 원, 또 2022년 대비해서는 10% 늘어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보잉과 또 4개 기종에 대한 기체 구조물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라고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수주 금액을 살펴보니까요, 약 9,00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납품하는 협력사뿐만이 아니라 주요 고객이기도 한 겁니다. 이 대한항공이. 이 대한항공을 보니까요. 최근에는 또 보잉 777-9 항공기 20대를 또 추가 구매하기로 했고요. 또 보잉도 787-10, 3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과 구매 양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어버스 계열에서 또 항공기 33대를 도입해서 2034년까지 최첨단 친환경 항공기를 203대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만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러한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또 놀라운 부분인 건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 항공기 MR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한항공만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겠고요. 자, 그리고 세계 민항기 시장 규모가 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수주 또한 더욱더 좀 확대되고 또 여객 부문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한항공 하면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합병 소식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정말 큰 항공기가 이제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을 위해서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 인천과 매각 기본 합의서 MA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좀 문턱에 한 발짝 앞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한항공과 인천은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에서 매각 관련된 협상을 마무리하고 또 구속력이 있는 매각 기본서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측이 최종 합의한 매각가는요 4,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항공은 이번에 또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체결한 이후에 이 시로부터 매수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는요 매수인 승인을 받으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까지는 정말 큰 고비는 없이 이렇게 넘기게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 화물 사업부를 에어 인천에 대한 이전하는 절차는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한 이후에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 화물 사업 부문에서는요, 에어 인천이 단숨에 또 국내 2위권 업체에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에어 인천은 201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 화물 전용 그런 항공사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에어 인천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항공 화물 수송 실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76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6만 톤 이상인 정말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수 후에는요. 146만 4천 원이었던 이 대한항공 이은 또 2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대한항공 또 목표 주가 굉장히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먼저 NH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이번 대한항공의 이번 실적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존재한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장거리 여객과 또 화물 운임 은 견조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반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이후에는
의견은 중장기적으로 좀 방향성과 이익 체력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나왔고요. 또 목표가는 31,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하이 투자 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물 운임 반등과 함께 높은 국제 여객의 운임이 유지가 되면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라고도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요. 31,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